자, 2022년도 한중 상담 포럼 충격 포럼입니다. 드디어 봄이 됐습니다. 날씨가 15도 이상 올라가면서 이제 봄이 됐는데 우리 봄맞이 첫 행사로서 오늘은 유교와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서로 간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중 상담 포럼 충계 포럼의 시작을 여는 우리 개회사를 우리 장정률 대표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한중 수교가 그제 같은데 벌써 30주년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거행하는 포럼도 실상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시리즈 포럼 이런 성격을 띱니다. 이렇게 현실에 직면해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도 건전한 선전 우호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는가, 이가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런 우리 상담 포럼을 포함하여 모든 지성인들이, 중국과 한국의 모든 지성인들이 공동으로 풀어가야 할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또 당연한 과제입니다. 주제하다시피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정신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 또 종교 문화를 공유해왔습니다. 공자의 유교사상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 원광대학교 동경제연구소 소장이신 박광수 교수님께서는 제가 여기서 인용한다면 동아시아의 대동사상과 평화공동체 여기에서 옛날부터 오면서 우리 개성해온 이걸 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공자학당에 있는 박영홍 총재님께서는 주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사들하고 사업들하고 이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현실에 접목한 걸,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거는 말고 해도 박광수 교수님은 저서에서 이 대목이 아주 저희 마음을 울리는데요.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의 대동사상과 평화공동체에서 동아시아의 근대 현대사 살펴보면 19세기 중후반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유럽 각국의 강압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대내적으로 위기 상황을 초래하면서 한반도와 중국과 일본은 이 삼국은 대처 방식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본은 메이저 유신 이후 유럽이 강대국을 모방해서 탈아론 아시아 탈패해서 자기가 서양역에 같이 접목하는 이런 게 그래가지고 접목해서 공항을 중심으로 대동아를 건설하는 이런 제국이기를 노렸고, 반면에는 중국과 한국은 사회체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구사를 했으나 당시 산업 근대화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운 서구나 유럽이 일본 제국주의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침략과 약탈에 수탈당하면서 중국은 반식민지 반봉은 이걸 사회를 거치게 됐고 한국은 시민화를 하게 됐고 이런 상처를 남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치유하고 오늘날에 와서 극복하는 작업이 아주 필요한 이런 시점인데, 향후에는 동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가 국가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웃 국가의 선진관계를 유지하는 평화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실현하겠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의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 한번 어떻게 하는가, 이게 되게 과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인 과거에 의한 통일한 반성과 함께 현재와 미래를 향한 동아시아의 공공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박광수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중 상담 포럼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신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많은 학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흐름 속에서 하나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여러 이제 중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뭐 북동아시아까지 전체를 따지게 되면 아주 상당히 넓은 지역에 아시아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많은 나라가 경험이 많았지만, 특히 이제 동아시아,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성향들이 상당히 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라고 하는 곳에 7대 종단들이 모여 있는 곳에 1996년도부터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됐고,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중국에 있는 CCRT라고 하는 중국 종교인 협의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일본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죄를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공산 이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념하고 또 북한 쪽에서 가지고 있는 이념들하고의 서로의 상당한 이제 차이점들을 제가 느끼게 되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서도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의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에서 평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이제 제안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남북한 간에도 서로 대립적 구도를 가지고 있지만 독도 문제만 나오면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만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북한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제 동북아시아, 이제 동북공정에 관련해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관점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동아시아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로 흐를 수 있는 어떤 사상이 뭘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본 것은 북한에 이제 많은 분들도 만나게 되면 남북한 간에 같은 한 민족이고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에서 관점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나 대립의 구도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남북한만 가지고 얘기하면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은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단군 신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통일체,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갑니다. 이제 글씨가 너무 적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맨 앞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분들이 일본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문제가 남아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식민지의 탄압을 받은 것에 대한 상처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도 지금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장경률 대표님께서 정말 귀하게 요약을 하면서 다 얘기해 주셨듯이 한중 관계가 이제 30년밖에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오랜 역사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왔거든요. 맺어왔는데 특히 19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반에 이때부터 아주 급격하게 이제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구 유럽 사회가 강대 국가로 산업화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서 점차 동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북경도 함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거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위축된 그런 어떻게 불평등한 조약 제도를 맞이게 됐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재빨리 그걸 흡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1860년대를 전후해서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공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가장 빨리 받아들인 것은 유럽 쪽의 산업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보여지는 부분에서의 산업화 부분이죠. 그러면서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무력화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기저에 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저에 딸려 있는 것은 뭐냐면 유럽의 문화를 또는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아시아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뭐냐면 탈아론입니다. 아시아를 벗어나자. 이 탈아론을 바탕에서 해겔의 철학이라든지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전제주의 국가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면서 유럽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이제 재빨리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역시 대동아라고 하는 동아시아, 큰 동아시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 기조를 만들게 되고, 그 기조 속에서는 하나의 한국과 중국 그리고 남아시아까지도 하나의 식민지로 건설하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는 1860년대부터 시작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중에서 한국하고는 가장 이제 밀접하게 그런 군주제도를 만들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이등박문 아닙니까? 이등박문이 한국 통감부가 1905년도에 생겨졌을 때에 초대 통감부에 총독이 되어져서 결국은 안중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지는데, 한국 통감부를 만든 것들도 전부 다 뭐냐면 제도적인 법제도 부분에서는 유럽식의, 특히 독일식의 이런 법제도를 수용을 하면서 재빨리 변화를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시아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어떤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850년대 이럴 때에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경이 유럽에 의해 사업락을 당하고, 그러면서 국경조약이 만들어지고, 홍콩이 역시 어떻게 보면 임대차가 되듯이 이렇게 해서 됐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변화를 주려고 했던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유이라고 하는 그 아주 대단한 학자이면서도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의 중국을 변혁시키려고 했지만 강유이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군주제를 바탕한 개혁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주로 하고 그런 것이 위주가 되지만, 군주제를 버리지 않고 군주제의 바탕에서 중국을 개혁시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송문가 같은 경우에는 순원의 경우에는 하나의 민중심, 그러니까 공화제도를 바탕한 새로운 변혁.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만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사상의 저변에는 순원이 가지고 있는 삼민주의 사상의 바탕에서 현재와 같은 공산주의의 사상들이 더 발전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뭐 반식민지의 형태로 지내다가 결국은 중일전쟁에도 피해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택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백성 중심, 민중심의 그리고 노동자 중심의 그런 변혁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사회주의, 중국의 사회주의도 바탕은 뭐냐면 대동사회주의입니다.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라 소련식, 막스레닌식의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백성을 바탕한 그런 사회주의, 그래서 대동사회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의 중국 같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식민지를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완전한 식민지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 많은 이제 선각적인 지도자들이 해외 망명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유학을 대표해서는 한국 통사, 이때 통사는 앞을 통자, 애통할 통자입니다. 한국의 애통한 역사를 기술한 박은식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유학자로서 하나의 그 대동교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변화를 주려고 했고, 여기에는 기존의 유교에서 가지고 있는 주자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양명학을 바탕해서 이루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기술을 했는데요. 조금 더 약간만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5페이지 정도에 가게 되면 중국의 대동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약 5페이지 정도에 보게 되면은 중국의 대동사상의 부분에서 특히 이제 대동의 핵심은 뭐냐면 예기의 예운이라는 곳에 그때 대동사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인용문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인용문이 대도가 행해지니 천하는 모두 공을 위한 것이다. 어진 자를 천구하고 능한 자를 역할을 부여하여 믿음을 익히고 화목함을 닦는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재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부모들도 부양을 받아야 되고 어떤 자녀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는 어느 나라의 국가의 국민이다 라고 하는 것마저도 다 틀어놓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해놓은 것이 이 얘기의 예운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대동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모두가 다 그 치유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가 직분이 있고 갈 곳이 있다. 여자들은 갈 곳이 있는 그런 사회가 하나의 얘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을 바탕에서 강유희가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변법 자강 운동을 얘기했던 강유희 같은 경우에 다양한 이제 역할을 해나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상향을 담은 대동서를 1901년 2년도에 만들어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발간된 것은 1913년도에 그 발간을 하고 얘기하고 1935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간행이 되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필기체로 남아있던 것들이 나중에 발간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대동서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 대동사상의 핵심은 1차적으로는 유교 중심입니다. 근데 유교인데 과거와 같은 유교가 아니라 변화된 유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동사회가 이루지 못하는 게 뭐냐?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집착하는 말하자면 좁은 형태의 대동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는 서로가 화합하거나 또 화하지를 못한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이제 조금 더 얘기했던 부분들이 가족 제도를 폐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결혼도 자유롭게 그래서 결혼도 한번 했다가 헤어졌다가 또 다시 결혼해도 되는 어떤 이런 사회를 강요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이나 이런 편견을 넘어서서 모든 생명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를 목적으로 삼았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상을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태평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 소강 사회라는 것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의 주석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소강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적을 소자에 편안할 강자를 써서 그래서 이 소강 사회가 현재 중국 사회가 법과 제도로서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법 제도를 통해서 하나의 그 중국의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밑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상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의 제왕도 없고 국민도 따로 없는 그런 제도를 했던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순원 같은 경우, 소문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서는 뭐냐면 유교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문가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사상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들을 많이
많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한 것이 삼민사상 아닙니까? 그 삼민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민족 공동체를 이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권, 백성의 어떤 권한들을 중지시키자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생, 삶의 질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삼민주의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이 정말 백성, 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민사회를 현재처럼으로 얘기하면 그런 백성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1910년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런 것이 현재의 중국 공산당에서도 수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일본의 경우에는 대동사상이라고 내놓기는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 학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연구 분야가 몇 편밖에 없습니다. 대동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강요회나 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요의 제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된 것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일본 쪽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메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지 혁명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인식했던 그런 아시아에 대한 관점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은 그 아시아에 대한 관점들이 유럽에서 바라본 아시아의 문명에 대한 관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유럽 쪽에서 19세기, 20세기 초때 그 아시아를 얘기하거나 또는 아프리카 또는 다른 나라들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개 문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개한 문명이다. 그리고 그러한 미개한 문명을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들지만, 명목은 어떤 거냐면은 미개한 문명을 현대화된 아주 문명화된 나라로 만들겠다. 좋죠, 그죠? 표현이 아주 좋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냐면 미개 문명을 하나의 새로운 유럽 사회같이 문명 사회로 만든다는 그 속에는 침략과 식민주의가 같이 내포돼 숨어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거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사진으로는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1903년대 뭐 이럴 때도 그 1890년대 이럴 때도 일본에서 세계 박람회를 유치를 합니다. 그럴 때 뭐가 있냐면은 1903년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일본에서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유럽풍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언제 열렸냐면 1893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때에 이제 요건 옆으로 가서 좀 얘기를 드리면요, 그때 고종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10여 명의 사신들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악공들이 있습니다. 전통의 음악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개막식 때에 한국의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한국 음악을 연주를 하거든요. 연주를 하니까 아주 독특한 연주가 이루어졌죠, 그죠? 근데 그것이 감동을 누군가를 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레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것을 보고를 이제 와가지고 고종한테 하면서 틀어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은 아마 그 케이팝이 치조가 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1893년도에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리면서 거의 수십만 명이 이제 구경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1903년도 이 무렵 때에 세계 박람회를 엽니다. 그랬을 때에 무엇을 전시를 하냐면 인종들을 전시합니다.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도 전시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동물 가가대소 이런 표현입니다. 두 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가히 대수롭다, 크게 웃기더라, 이런 표현들을 그때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이때는 뭐냐면 유럽에서는 사람 동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동물원처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살게 하고 과자 주면 아이들은 받아서 먹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이 중국을 바라보고 일본이 한국을 바라볼 때 역시 미개 문명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명화된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부심, 어떤 명분을 스스로 가지게 되면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대동아라는 것도 뭐냐면 큰 아시아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본에 우리가 이제 우길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전부 다 태양에 빛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도 일본이 동그라미만 가지고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는 빨간 표시는 태양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태양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런 과정에서 식민지와 침략주의라는 것이 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걸 철학적으로 가장 많이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교토 학파입니다. 교토 대학의 어떻게 보면은 교토 학파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세계 대전마저도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상적 기조들을 학자들이 막 제공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걸 제공을 해준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른방문과 같은 경우에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또는 다른 국가들을 침략할 수 있는 기회로 말씀드렸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니시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1860년대에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교학성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89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천황제 중심이 아니었어요. 천황제이면서도 뭐냐면 백성을 위한 그런 이제 제도였는데 이것을 바꾸게 되죠. 바꾸게 되면서 나중에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제도를 전부 다 이념화시키고 법제도를 바꿔버리고 이런 이제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기에는 세계 보편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이 보이다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본 중심주의 이런 것들 일본 민족주의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는 국가가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주장하는 국가는 전쟁을 해서 그것의 권위를 내가 드러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침략주의와 그 다음에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계의 식민지가 같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기타지마 기신 교수를 종교적 관점에서 제가 이제 한국에 초대를 해서 정토진종의 승려이면서 이제 학자인데 그분을 이제 몇 번을 초대를 하면서 마음이 상당히 이제 상통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국민국가 이게 이제 만들면서 희생이나 헌신이나 충의를 강제하면서 종교를 초월한 종교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신도는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 밑으로 놓고 신도는 종교 위에다 놓는 것이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종교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토속적인 신도는 전부 다 탄압을 받는 그래서 국가 신도만이 유지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고 본인들도 조상들이 탄압을 받아서 감옥을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일본 내에서 1890년대, 1910년대까지도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그 조선 쪽 때에 대한제국 시기에 한국의 대동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중에서 이제 박은식을 중심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론가가 아니에요. 행동가예요, 실천가예요. 그리고 역사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뭐냐면 중국의 강요회나
또 이런 다양한 지식인들을 만나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가 아주 밀접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얘기했던 강류회가 주도했던 대동사상이나 공교운동, 이것을 수용을 해서 나름대로의 새로운 신유교 운동을 펼치게 됐죠. 그 신유교 운동이 하나는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조 때 크게 드러나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학자들 중에서 유배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배를 당하면 가깝게는 강화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강화도에 갔던 많은 유학자들이 양명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양명학자들은 뭐냐면 나중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화가 됐을 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실천운동을 해서 독립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제 박원식의 경우에도 무엇을 내놓냐면 양명학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만든 것은 1909년도에 대동교라고 하는 것을 종교를 하나 만듭니다. 종교를 만드는데 이것이 대동의 가르침을 해서 꼭 종교 조직이 아니라 대동의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것을 운동을 통해서 하나의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가운데 자신이 그 부분에서 끊임없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1909년도에 중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고 중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특히 홍합나철, 대종교의 홍합나철 선생하고 같이 협력이 되어져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죠. 특히 이제 대종교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1909년도에 단군교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졌다가 1910년에 대종교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뭐냐면 몇 가지 했던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는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역사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단군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반드시 우리말을 잘 써야 된다. 그래서 1943년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중국 만주를 중심으로 일어났을 때에 이때 대종교의 사람들이 거의 다 잡혀 들어가서 복사를 하게 되죠. 아주 그래서 1943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조선어를 발전시키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해나가면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이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국주의자는 다윈이 강권노를 주장한 이래로 전 세계가 휩쓸려서 우승열패를 자인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약육강식을 그의 법칙으로 삼아 남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종족을 멸하는 것이 종교가의 좋은 본으로 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시대적 상을 진화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당시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약육강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자에 의해서, 강한 나라나 강한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에 그러면 약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정당하게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정당한 민족의 운동으로 규정을 하고 그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강과 자립운동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뭐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부당한 식민지화를 넘어서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인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식산,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그럴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차단이 되거나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인해서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되면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식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독립투쟁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실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박원식 선생의 경우에는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노력을 했던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평등한 차별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하게 없애려고 했던 부분이고, 박원식 선생의 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고요. 그 당시에 비판하려고 한다면 유럽이나 또는 이제 일본이나 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비판을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한국을 떠나서 만명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 언론을 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쭉 보게 되면서 하나는 이게 쉽지는 않아요. 탈민족주의, 탈국가주의 그게 가능하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대동사회가, 대동교 운동도 그렇고 대동사회가 지려고 했던 건 뭐냐면, 아까 강요회도 마찬가지지만 강요회가 작은 집안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민족주의도 작은 민족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시민들에게 다 털어놓고 장벽을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시족의 중심 사회이지만은 시족을 넘어선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탈민족주의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민족의 정신이나 문화나 이것을 없애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터서 다른 나라의 문화나 민족의 어떤 전통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탈국가주의가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 그러지만 국가를 넘어서서 이 부분들이 서로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가? 특히 이제 그 부분에서 요새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EU와 같은 것이겠죠. EU와 같은 경우,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유럽 사람이면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개념들이 상당히 옅어지면서 자유롭게 이동해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종교주의,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자신의 어떤 신앙이 있는데 그걸 벗어버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탈종교주의는 자신의 어떤 전통적인 사상이나 문화나 이걸 존중하면서도 내가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대동사상을 바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서로 관점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도 대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큰 대자에 하트 동자를 써요. 이때 언제 쓰냐면 만주국가를 만들 때에, 그럴 때에 대동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동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민족이나 자기의 국가나 이것만을 위한 대동사회가 아니라 툭 터진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개가 참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탄압을 역시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계를 만들기도 하고, 또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뭐냐면 대학 내에서는 대동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축제를 얘기 안 하고 대동제를 지내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대동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조 후기 때는 역시 대동계를 만들어서 하나의 조직화시켜서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 모반으로 몰려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의 탈국가주의, 그러면은 국가를 넘어서 있는 하나의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사회체제를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이해를 할 경우에는 국가가 없어지는 형태로까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관점들의 차이가 조금 있다랍니다. 근데 핵심을 이제 얘기를 하면 백성 중심이다, 시민사회 중심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에서는 뭐 크게 보다도 한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박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종교 운동가들이 또는 사상가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민족 종교 운동을 했던 신종교 운동들이 그렇고, 특히 이제 동학 수제대호 선생이라든지 대종교의 홍합 나철 선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독립운동과 그리고 동학에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3.1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대종교는 해외에 망명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장투쟁까지 합니다. 그래서 무장투쟁하는데 대종교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봉우동 전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청산리 전투 그러죠, 그죠? 그 청산리 전투를 전부 다 최고의 지위에서 지휘했던 총사령관은 대종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 생각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념적이고 교육적이고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핵심 부분에서 대종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의 공적 가치나 평등이나 균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이제 연변일보에 계시는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계시는 교포들을 위해서도 한국의 전반적인 것을 남북을 넘어서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조천련이 있고 또 민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체제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이 결국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교육 체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치 공유, 한국 사람에게서는 해외에 계시는 여러 동포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남북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리고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서로 역사 기술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관점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했을 때에 1차적으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주는 작업을 하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일본 정부는 그대로 남아있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하더라도 공적으로는 사과 못하는 이런 형태가 지식인들 사회에서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사회주의 운동의 경우에도 이 부분의 경우에도 지금 정말 가장 빨리 어떻게 보면 발전하고 있는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그렇고. 그런데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이념들이 약해지고 그런 가운데 빈부격차라든지 사회적 갈등 현상들이 보이지 않게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베이징은 베이징 중심의 사회고 외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지역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차별 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들을 중국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중국이 이제 나중에 공자학원 문제는 서로가 논박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유교를 세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관점이 하나 있죠. 그죠? 말하자면 유교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유교의 정신 문화를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국 사상이나 한국의 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더라도 중국 중심의 중화주의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공자학원의 경우에도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원광대학교도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아주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지만 그 아주 긍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부정적인 비판도 없지 않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문명 담론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서로가 같이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사회가 아시아를 바라볼 때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시아가 유럽을 바라볼 때는 옥시덴탈리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른 나라랑 다른 문명을 바라볼 때에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런던 대학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이제 그 연구기관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처럼 하나의 그 자기 중심이 되면서 다른 문화나 민족들의 어떤 성향들을 낮춰서 고르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 것일까? 이런 부분들이 과제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문명의 교섭이나 문명 가치에 대한 비교 연구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큰 틀에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 이제 남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한중일 관계에 대한 저는 이제 많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상당히 아주 토론이 아주 깊어지고 논박도 있어지고 어떨 때는 그냥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비난을 하기까지도 하고 어떨 때는 고통당했던 얘기들을 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같이 이런 상담 포럼에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섬주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공자학원을 얘기하는데 공자학원도 제가 잘 알고 지내서 참 고개를 어떻게 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도 하는데 우리 200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유공관권의 서울대학에다가 공자학원이라는 걸 차렸어요. 국정부에서 중고교육부에서 그걸 차리고 전 한국에 지금 현재까지 22개 공자학원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서 지금 우리가 공자라 얘기하면 유교가 맞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거기가 좀 유교하고는 조금 멀어요. 그만큼 수준이 낮다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시민정부가 2013년도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전통이 뭔가 이걸 찾으면서 국부를 방문했어요. 국부에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게 공자학당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자학당.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통은 유가문화다. 이걸 어떻게 복원시켜야 되겠나. 그래서 앞전에 우리 중국 사회라는 좀 공산체에 들어오면서 공자를 비판도 했댔고 모든 이 문화를 지금 파괴해서 그런 걸 다시 복원시키는 게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 그걸 찾아서 어떻게 운영할까 하면서 이제 많은 인구 끝에 이제 공자학당 혜택을 내면서 전국에 중국 현재 지금 2,300개의 지금 공자학당이라는 걸 차렸어요. 그게 주요를 뭘 하나?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영혼을 갖고 있는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가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차려낸 이 무대거든요. 이 공자학원도 마찬가지로 실제 취재는 이게 우리가 문화를 수출하고 문화를 해가서 난다를 침범하는 거 아니고 본인이 자체의 우리 좋은 동방의 문화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취재거든. 우리 그 공자학당도 2017년도 중국 정부 공자기금회에서 인가를 받고 한국의 제1공자학당 차리면서 현재까지 지금 3개의 공자학당을 지금 차렸어요. 하나는 우리 잠실에 있고 하나는 우리 제천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 차박물관. 그 폐교된 학교를 공자학당으로 만들었어요.
걔가 맨 우리 똑같은 우리 다도 문화, 유교 문화에 포함된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가르침과 배우고, 우리 공자학당은 누굴 가르쳐 주는 거 아니고 우리는 여기 와서 서로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동방의 제일 좋은 문화 이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는 곳이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은 참 우수한 게 뭔가 하면 600년 이상 그 유교 문화를 이어오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게 흔적이 뭔가 하면 한국의 대한민국에 향교라는 데가 있어요. 향교가 전 대한민국에 234개나 있습니다. 여기 5년 동안 그러면 우리 공사학당은 뭘 했나? 그럼 지금 다들 그 궁금한 사람들 많아요. 공사학당에서는 뭘 하지? 저기서는 뭐 옛날 옷도 있고 뭐 새도 하는데 그거 아니고 유교라는 게 우리 중국에서는요 1인 문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의식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참 정말 감사하기로는 대한민국의 그 234개 향교에서는 유령 중에서 이걸 전부 그대로 보존해온 문화 의식이 있더라고요. 차로 정말 차로 오름되게 되면 그 향교 대성전에서 의식을 가지고 행사를 끝내고 다시 이제 유린 학당에 와서 그 학당이 다 뭔가 하면 그런 공사 학당이나 똑같은 뜻이거든요. 제가 그 우리 중국의 조선족 동포 사회 학교에다가도 공사 학당을 차렸어요. 지금도 지금 3년 전에 잘 운영해 오는데 우리 그 공사 학당이 그래 서울에서 있으면서 한국의 최고의 유교기관 성균관하고도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고 성균관은 전 대한민국의 유림들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전 234개 향교의 총기관이고 여기서 해년마다 그 봄하고 가을 이래 석전을 지내요. 이 석전이란 게 뭔가 하면 그 공자님을 그리면서 우리 이게 바르게 사는 그린 제사인데 이 유교문화에는 제사가 그린 의식이 필요하거든. 우리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나? 그린 전통에 내려오는 몇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걸 우리 중국에서는 그걸 차단해야 됐거든. 저는 여기 와서 승윤관 하고들 향교를 다니면서 이걸 배웠어요. 우리 공사학당에서도 그래서 한 3년 해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한중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일본도 똑같은 우리하고 같은 사회입니다. 실제는 그분들도 400년 전부터 공자를 모시고 공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과 아주 가까워요. 거기가 어딘가 탁구시인데 탁구시는 전체를 가게 되게 되면 공자의 고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시의 시장 자체도 모든 것을 공자의 내용으로 모두 얘기를 하거든. 여기가 지금 그 탁구시 시장입니다. 이 공묘가 300년 이상 차야 됐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처음으로 외국 손님을 초청했다고 했더라고요. 일대가 맨 봄에 제사 지내는 공대 석전이거든. 그때 우리 그 일본인과 대사관 분들하고 같이 제가 그 영화석에 참석했겠어요. 그만큼 우리 그 동방에는 저는 자꾸 유교문화 뭐 무슨 하라고 하면서 저는 동방문화라고 합니다. 이 동방에는 우리 동방문화가 필요하거든. 우리 동방 사람들 필요한 문화가 그리고 유교문화, 도교문화, 우리 불교문화 이 합쳐서 우리 동방문화다 말이야. 이걸 우리가 참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공자학당이 일본도 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 배우는 겁니다. 아, 이분들은 공자학을 어떻게 읽고 우리 노노 얘기를 어떻게 강의하고 노노도 전부 일본어로 해가 번역을 해서 어느 곳마다 가다 탁구시는 곳곳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슈퍼마켓 가도 여기 조그만 책자에다 걔가 놨더라고. 야, 참 이걸 내가 써요. 이분들이 참 우리하고 서로가 공통 소통이 될 수가 있지 않나. 그러면 이 탁구시장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도 왜냐하면 똑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화를 이해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문화권이 뭔가부터 알고 이걸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게 되게 되면 통일평화 이건 다 큰 문제가 아니다고요. 앞전에 이제 강요회를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자학당을 하면서 공리양가 공자네 집하고 한국의 퇴계 선생님 집, 퇴계 이황 집에 100년 동안 왔다 갔다 한 편지 내용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강요회가 제일 첫 번째에 나와요. 강요회 그분이 공자상을
대한민국으로 제일 보냈어요. 지금 우리 공사, 현재 서울에 있는 공사 땅에 지금 공사상은 현 시대에 들어온 거고, 그중 한 100년 전에 강의호가 공사상을 한국에 보낸 거다. 저 지금 그 전남에 가게 되면 경상남도 가게 되면 그 배산 서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배산 서당의 원장은 누구를 하는가 하면 지금 대만에 계시는 강의호의 손자를 그 원장으로 시켜놨어요. 그만큼 한중간에 우린 똑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계속 이어오됐거든. 지금 우리 현재 자체도 좀 희습돼 가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 다시 복음을 시키는 시기거든. 지금 한국의 유교 문화가 600년 완전히 흔적이 있지만, 보도도 잘 됐어요. 그러나 많은 사회는 말하면 이게 꼬리 타분한 문화야, 그건 구식된 문화야, 이러면서 이걸 자꾸 배제를 하는데, 희습돼 가는데, 이걸 우리는 다시 전면적으로 사회에 이제 보급을 시켜야 돼요. 보급을 시켜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아, 이게 우리 거구나. 이거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제 본 강연에서 박광수 교수는 대동사상을 우선 전면적으로 광범위하면 투철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대동사상을 제시한 2000여 년 전의 예기 예언 및 장자 여시충초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말 중국 무술변법의 창시자 강유의 양계초를 거쳐 민주 해방운동의 전반 20세기를 거쳐 지금까지 대동사상의 변화 발전 과정과 사회 변혁에 대한 기여를 상세히 이제 강연하였습니다. 지난 세기에 와서 같은 대동사상이 중국, 일본, 한국에서 어떻게 판이하게 전개되었나도 상세히 언급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동사상이 손중산이 삼민주의를 배출하였고, 주겸주와 모택동이 사회주의 사상을 배출하는데 영향을 끼쳤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탈아시아론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며 침략 전쟁을 함용한 다른 극단을 자안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서구 열강이 국권 침탈에 맞서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애국 계몽운동과 자강운동을 토대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렇듯 대동사상은 그 개념의 속성과 외연이 희미한 도대체 대동사상이 본질적 속성은 뭐냐, 그걸 중국 2000년 전에 그 문헌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희미하고, 그러면 그가 포괄하는 그 영향은 어느 정도 넓으냐, 그 외연도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토피아적 이상사회를 동경하는 이런 사상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거나 또한 이렇게 저렇게 왜곡할 수도 있는 사상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박광수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이면도 여실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네,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동사상이 이 중국에서, 그럼 중국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사상이 기초는 뭐냐? 반유학주의입니다. 1918년부터 일어난 이제 시문화 운동은 뭔가 하면 그 구호가 다도 공자된 공자점을 타도하자. 그러면서 1919년에 오사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공산당이 탄생했고 중국 혁명이 쭉 오다가 왔는데, 이 유학사상이 중국에서는 운명이 어떠냐? 혁명을 하거나 개혁을 벌어질 때는 유학사상을 마구 짓밟고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혁명이 풍파가 지나고 안정을 도모하고 인간관계를 조절하고 이럴 때 와서는 또 유가사상을 내세우고, 그래서 1918년부터 1976년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 중국에서 공자는 계속 발밑에 짓밟혀 있다가 1976년도 모택동이 서거한 이후에 약 78년부터 이제 공자를 올려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 시진핑 정부가 와서 최근에 와서는 중국의 부무격차를 없애고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 변혁을 부르짖고, 또 이때 와서는 또 공자에 대한 또 이제
원래 봤던 그게 사라라 조금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이게 끝나게 되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유학 사상은, 특히 유학 사상에서도 이체전에 나오는 대동 사상은 거의 본질 속성도 모호하고 거의 그 개념이 유연도 모호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사상이다. 이것들도 뭔가 하면 이 박원순 교수의 문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이 다 반영됐다. 그래서 참 좋은 논문이라는 걸 이제 우선 긍정하고자 합니다. 이걸 대동사상 하려면 문명이 교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문명이 이제 충돌을 넘어서 문명이 교섭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만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행정하니까 이런 비자 업무를 많이 하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게가 거의 제가 그 헨리 패스포드 인덱스가 나왔는데 한국이 3위가 됐어요. 2018년에 17위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 여권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 몇 개국인가, 그 다음에 도착해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몇 개국인가, 이걸 통합해서 전투를 내는 건데 한국이 6위에서 이제 합리적으로 와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여권이 암시장에서 많이 비싸게 팔리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데 중국은 예외예요. 중국 공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대동사상을 얘기해도 뭐 대동사상을 얘기했고, 강요의 근대에 대해서 강요에 대한 사람들 다 그런 걸 얘기했는데, 왜 정작 지금 시진핑의 중국 정부에서는 비자 안 받는 중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이게 대동사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자 합당을 하면서 뭐 인의 예지신이 상강오륜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막아놓고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제도를 말씀드린 거죠. 저는 이 철학적인 걸 짧아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동사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명의 충돌을 막으려면, 문명의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막으려면 좀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교섭 만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문호를 개방하고, 문호를 개방한다는 게 뭐 완전 그 세계화되어가지고 또 EU처럼 국정을 완전히 개방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뭐 30에서 90일 정도는 그냥 와서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해보고 갈 수 있는, 그래야지만 이게 무슨 대동사상 이런 게 되는 거지. 그거 다 막아놓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그 출국 행정의 문제에서 뭐 비자 면제 협정 할 때 중국의 인구가 13에서 15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는 뭐 우리 외국주 동포 원족이나 아니면 일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대부분은 한족이 있고 또 다른 소수 인종인데, 그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으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고. 왜냐면 중국이 그 비자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비자 풀이가 안 한다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그 한중일 그 민상법 통일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이영준 아까 여기 그걸 있는데 그동안 있는데, 이게 작년 4월달에 책이 나왔는데 전 읽어보지 못했지만 책 구경만 했는데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중국, 일본의 어떤 채권법, 물권법이나 가족법 같은 경우 그나라에 특유한 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족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할 수 없지만 채권은 아니란 말이죠. 뭐 개인이 만나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채권법을 통일화시키자. 그래서 10년 전부터 1년에 2번씩 포럼을 열고 있어요. 일본은. 근데 이제 확대를 시켜가지고 캄보디아, 뭐 호주 이런 사람 다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하면 어디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같은 통합 그 채권의 적용을 받게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적인 대동의 어떤 그런 약간 그 현실적인 제도 출발점이 아닐까.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대동사상이라는 게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걸 좀 현실에 맞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사회의 시점에 맞게 하려면은 좀 약간 현실적인 연구가 좀 더 보태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공자님의 사상이라든가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계속 말씀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더 심도 있는 것을 계속 요구할 게 아니라 그 현실화시키는, 그러면 이 제도는 대동사상이 잘못된 거잖아. 이렇게 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이게 공허한 사상이 아니고 어려운 사상이 아니고 10번 읽어도 잘 모르는 이런 게 아니라 몸에 피부에 와닿는 진짜로 어떤 그런
그 세계 평화를 능히 기여할 수 있는 사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주의에서는 가족이라든지 어떤 예법이라든지 이게 별로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유교에 대한 비판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신분 차별 제도에다가 남녀 차별 제도에다가 이렇게 고리타분한 그런 그 사회주의 이런 사회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제도 자체가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매우 맹렬하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970년대 후반부터도 역시 중국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북한도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1970년대, 80년대에 냈던 사전에서 얘기한 것과 1992년, 3년도에 냈던 조선말 대사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주 또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같이 북한도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더 봐야 되는 그런 과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안 체계에 관련해서는 저도 공부를 더 해서 또 만약에 불러주신다면 한 번 더 준비를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최재형 선생님께서는 매우 현실적인 거. 저는 이제 이 논문 한 편 쓰려면 이제 수십 건의 책과 다 연구를 하고 또 읽어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하고 또 학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글이라 하는 것을 쓰지만 상당히 이 부분들에서는 특히 인문학적 입장에서 이제 글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이 사실은 대동교 운동도 그렇고 대동소도 그렇고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벌써 1세기 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문의 삼민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대체적으로 군주가 없는 백성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서 공화주의 체제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요인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말하자면 군주를 옹립하면서 변화를 주려고 했지 표현으로는 이렇게 해놔서 군주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주를 뒤에 얻고 사회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학자들의 경우에도 18세기, 19세기 때까지만 해도 실학자들이 다양한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사회공상의 신분차별 제도나 계급차별과 같은 그런 제도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고 그러면서도 백성 중심으로 가는데 그래도 19세기 중반까지도 뭐냐면은 군주제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왕권제도를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것을 얘기했다 그러면 전부 다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태계 선생도 사실은 이제 선조한테 편지를 보낼 때도 선조가 즉위를 하면서 18살 때 즉위를 했는데 편지를 보내면서도 뭐냐면 백성을 위한 군주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그 부분에서 군주가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되냐? 시민사회를 위한, 백성을 위한 왕이 되어야지 그래야 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왕이 되는 것이다. 친인척을 위한 그런 왕이 된다. 그러면 살을 위한 왕이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사실은 뭐 태계 선생의 형도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보게 태계 정택도 가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전통을 쭉 이어가면서도 유교뿐만 아니라 유학자이면서도 상당히 이제 양명학도 비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교도 비판을 해요. 근데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요. 불교학도.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도산서원과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그걸 지으면서도 스님의 집을 지어주시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니까 스님의 제자인 스님이 또 지어주세요. 마무리를 다 하고 또 3년 동안 또 모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또 다른 종교들하고도 상당히 이걸 터놓고 지내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대동사회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종교가 종교 간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은 대동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과제가 지금도 우리들한테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동사회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가능해지고요. 교류가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법제도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강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법과 예가 그렇게 해서 세계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했듯이,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념적으로는 거의 다 나라마다 또는 민족마다 세계가 하나다, 또 민족이 또 한 동포다, 뭐 세계 사람들이 다 시민사회가 다 한 동포다 얘기를 하는데, 제도상으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제도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과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비자 면제 협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난민들 문제라든지, 거의 다 뭐 난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뭐 난민이 한번 예멘 쪽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소수, 뭐 한 두세 사람인가 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2 외국인 노동자 또는 연변에서 오는 사람이든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이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한민족의 동포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형태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2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제2 외국인과 같은 형태로 해서 하대를 받고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소득 분배 부분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제가 앞으로 큰 문제들이고, 사실 유럽 같은 데도 가보게 되면은 난민들이 곳곳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국과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아직까지도 정말 세계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념은 매우 좋으나 현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좀 이제 거리가 먼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중일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과제들은 저도 더 공부를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 나중에